제가 여러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되게 충격받은 게 포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몰랐네요 제가. 저도 같이 계속 기도하겠고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청와대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음. 그 믿음은 자기들 명상은 가능하겠지만 마음의 위로는 가능하겠지만 뭐 "코로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에 되게 제가 분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그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하나님께 설하는 자리에 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또 근현대사를 또 배울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 좀이 아니라 아주 잘 알아야 되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장진호 전투라는 전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장진호 전투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뭐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었던 그 카투샤 출신의 그런 군인들도 정말로 많이 희생을 했던 전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9만이 넘는 북한 피난민을 안전하게 대한민국 땅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장진호 전투인데, 사실은 저도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진호 전투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장진호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제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몰랐으니까."라고 핑계 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그 역대 연대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했고, 그 조상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한테 배우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우리는 다시 6.25 전쟁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장진호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준 이들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 보았던 것처럼 1950년 10월 19 일이 됐을 때 우리는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대로 저 초산과 해산진까지 중국의 국경이 닿는 부분까지 유엔군과 국군이 함께 올라가서 그 북쪽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 붉게 보이는 부분들만 아직 점령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특별히 저 강계라는 지역이, 여기 보이시면 강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북한에서 임시로 그러니까 수도로 쓰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강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뭐 원산으로 상륙을 해서 미군 그 육군 사단이 올라가고, 또 육로를 통해서 해병대 사단이 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시점부터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전투는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끝까지 올라갔던, 초산과 해산진까지 올라갔던 그 전세가 꺾이면서 다시 38선 이남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국군이 초산까지 진격을 했을 때 25만 이나 되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25일 시작된 중공군의 공세가 5월까지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5월부터 이제 휴전 협상, 7월쯤 됐을 때 이제 휴전 협상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휴전 협상 전인 이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950년 10월 25일에 중공군은 이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초산까지 또 해산진까지 쭉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밀려 올라가니까 이 다급해진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벌써 1950년 10월 19일에 이미 이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오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18만 명이나 되는, 지금 이 장면이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저기다 부교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저 강을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 건데요. 이미 10월 19일에 중공군들은 이 북한 지역에 몰래 숨어들어 있었고요. 유엔군들은 근데 그 사실을 미처 몰랐어요. 몇 건의 첩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미군들이나 유엔군 측에서 살짝, 그러니까 무시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중공군이 들어올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중공이 여기까지 과연 들어올 것이냐, 들어와도 저렇게 많은 병력을 들여보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에 대한 대비 자체를 사실은 잘 못하고 있었던 상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고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미군들 안에 정말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아까 여기에 보시면 18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또 2차로 중공군은 이렇게 한 무리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단은 1차 공습이 들어와서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고, 2차로 12만 명의 중공군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차 공세가 시작이 됐을 때 이 11월 25일은 장진호 전투가 발발한 시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장진호 전투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때를 중공군의 2차 공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미 그 아까 들어온 18만 또 12만을 합쳐서 30만의 이 중공군과 전쟁을 치르는 지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중공군들은 모두 이제 그 무기 같은 거는 뭐 수류탄을 들고 오기도 하고, 기관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총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필이나 꽹가리 같은 거 막 치면서 이제 소리로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이 특별히 중공군들의 맨 앞에 대열에 서서 총알바지가 됐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잡혀서 이 전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일단은 그들이 총알바지가 돼서 그다음 사람들은 철조망 같은 걸 끊고, 이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그 뒤에 항상 배치가 돼 있어서, 사실 중공군들이 제일 먼저 다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중공군의 노예처럼 왔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희생을 겪었던 거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이 장진호의 서쪽과 동쪽을 이제 끼고 강계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강계 쪽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드디어 중공군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장진호 이 부근에서 장진호를 둘러싸고 이 장진호에서 이 흥남 항구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우리가 그 과정을 보고 장진호 전투 또는 흥남 철수,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장진호부터 흥남 항구까지가 약 128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128km 되는 이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라 해발 1000m에서 2000m 사이에 개마고원을 이제 걸어오면서 전투를 계속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40도를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서울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한 2주 전, 뭐 3주 전에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난리가 났잖아요.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한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영하 40도, 20도, 40도의 날씨가 계속됐고, 더군다나 그 지형 자체가 해발 1000m, 2000m 되는 곳에서 그 전투가 이루어졌다면, 뭐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950년 11월, 그러니까 25일부터 장진호 전투가 우리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전투가 시작된 건 11월 27일부터 이제 직접적인 전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5일간의 전투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군과 대부분 여기서 싸운 병사들은 미 해군 1사단이고요. 중공구들은 7개 사단이 이제 함께 내려온 건데요. 모두 중공군 12만과 미 해병 12,000명이 싸운 전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넘는 숫자와 지금 싸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공군의 여러 벌벌 포위망을 뚫고 흥남 부두까지 철수하는 작전이 바로 장진호 전투라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알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흥남 철수의 경로를 한번 보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장진호와 흥남까지 내려오는 그런 길들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이제 장진호라고 보이시잖아요. 이 장진호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인공호수예요. 그 인공호수가 이제 인공호수를 이제 크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 말엽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그것을 끼고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유담리라는 곳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엔군들이 계속해서 진격해 올라가서 이 하가루리라는 데, 이제 하가루라는 이 동네에다가 유엔군 이제 그 부대를 이게 두고 주둔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파트는 유담리로, 한 파트는 후동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보시게 될 것은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서쪽 부분에서는 해병 1사단이 이제 주축을 이루어서 전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쪽 강 동쪽으로는, 이 장진호 동쪽으로는 미 육군 7사단이 이제 주력으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중공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유담리를 거쳐서 하가루리, 고토리를 거쳐서 진흥리에서 함흥까지 이렇게 후퇴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하가루리에서 고토리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렀어요. 너무너무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너무 고생스러운 전투였고, 또 이 고토리에서 진흥리로 오다가 보면 황초령고개라는 곳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장진호 전투가 중요하냐면, 미 10군단이 이제 미군 10군단 전체가 지금 북쪽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 전진을 하고 있어서 이쪽 동부전선 쪽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을 끼고 원산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대, 또 중부전선으로 올라가는 부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미 10군단이 이 동부전선을 거의 이제 자신들이 책임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장진호 전투에서 특별히 이미 1사단이, 해병 1사단이 전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나머지 10군단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전투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였어요. 이 장진호 전투의 의의는 사실 너무나도 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방어를 하면서 이
중공군들의 밀려 내려오는 속도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38선 이남의 이 휴전선 이남의 땅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이 잠깐 나갔다가 저는 이 영상을 바로 끌긴 끌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미국에서 만든 장진호 전투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유담리라는 지역, 아까 그 지도 왼쪽에 맨 윗부분에 보시면 유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중공군과의 첫 번째 전투가 이제 가장 극렬했던 전투가 약 3일 동안 계속 벌어지게 돼요. 27, 28, 29니까 약 3일간 그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장진호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그냥 카툰으로 그냥 만화로 만들어서 만화책을 먼저 만들어 놨고 그 만화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짧은 5분 조금 넘는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한번 시작 부분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첫 장면이고요. 그 부대에서 이제 싸우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공군들은 전쟁이 뭐 소강 상태에 들어간 줄 알았지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되게 처절하게 나오거든요. 요 부분에 보시면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중공군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기다가 놔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좀 표하자.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 애니메이션 중에 나오는 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유담리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주둔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 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1월 27일에 중공군이 유담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격을 받고 나서 메가더 장군은 3일쯤 지났을 때, 그 흥남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전세가 뭐 어느 정도 불리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형 자체도 그렇고 워낙 춥고 뭐 이제 그런 날씨다 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가 또 다가오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부상을 당하고 너무 습격을 받으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미 해병 1사단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미 육군 7사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유담리를 중공군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겹으로 쌓고 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후동리라는 곳 쪽으로 이제 미군 7사단은 여기서 거의 절반 이상이 전사를 하게 돼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여기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담리를 공격을 했을 때 미 1사단이 이제 29일 날 이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빠져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하가루리라는 곳으로 이제 12월 4일 날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거의 미 육군 7사단은 반 이상이 벌써 다 전사를 한 상태. 지금 희망이라고는 이 미 1사단밖에 없는데 이 미 1사단도 지금 계속되는 포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뭐 치고 내려오면 또 여기 와서 또 가로막히고 이제 그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12월 4일 날 하가룰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유담리까지 철수하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중간중간 사람들이 쉬어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유담리에서부터 계속 걸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군들의 생각에는 이 전쟁을 빨리 마치고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보내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고 온 전투복이 처음 입고 왔던 전투복이 어떤 전투복이냐면 가을 전투복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혹한의 겨울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데 벌써 11월 말이 됐을 때 이미 개막원에는 눈이 내리고 엄청난 추위가 계속해서 그들을 덮쳤으니까 최고일 때 영하 40 도까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바람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중공군과 싸워가면서 이 길들을 계속해서 오고 있을 때 이게 전투를 하면서 가는 거였어요. 그냥 평지를 걸어만 가면서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중공군들이 어느새 막 숨어들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언제 어디서 중공군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지친 여정들을 이제 며칠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유엔군들이 이제 특히 미군 1사단이 그러니까 미군 1사단이 잠을 청하잖아요. 침낭을 쓰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적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는 거예요. 깼는데 지퍼가 얼어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하게 죽임을 당한 병사들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추위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들이 다 부서져 있거나 이제 그 전투가 계속해서 격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들을 이렇게 보시면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말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동상에 걸려서 얼어붙은 발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이제 혹한 너무 추운 추위에 지쳐버린 전투 상황도 그렇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군들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참담한 추위 속에서 이런 전쟁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다는 게 이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가로리 쪽으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동료들의 시신을 보고 이제 그렇게 지나갈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사진은 특별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로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어 한 종군 기자가 이 병사한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내가 당신한테 지금 뭐라도 해 주고 싶은데 어 뭘 해 줬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Give me tomorrow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사실 이 말만 들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내일이란 이들에게 마치 없는 것처럼 이 공포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 줬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한미 동맹에 관해서 어 정말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한미 동맹이 마치 우리의 무슨 족쇄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미국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또 중공군이 12월 6 일에 다시 공격을 하고 또 12월 6 일에 다시 어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가루리에서 고토리라는 곳으로 내려오는 이 길에서 중공군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얼마나 이곳에서 치열하게 싸웠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또 10월 8 일에 겨우 고토리에 도착을 하자마자 도착을 해서 또다시 바로 철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 고토리에서 후퇴해서 진흥이라는 곳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지금 하가루리를 철수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면 까만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PPT 화면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 이거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피난민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쪽으로 유엔군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피난을 가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조그만 점같이 생긴 부분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점이 뭐냐면 소, 말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끌고 내려와 가지고 같이 피난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 저 뒤에 보시면 이제 비행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도 이렇게 있는 장면, 활주로를 여기에 만들어서 비행기가 있는 장면들 뭐 그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고토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공격을 받고 또 이제 다시 후퇴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미군들이 이런 식으로 다 동사에서 죽었고요. 뭐 중공군도 말할 것 없이 특별히 이제 총알바지로 나왔던 어린 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동사에서 죽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얼어있는 시체를 돌 같은 걸로 치면 그냥 부서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서져 버린. 그럴 정도로 지금 다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이 병사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 차에 보시면 사람들이 누워 가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신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동사를 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지금 희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고토리를 철수합니다. 이제 고토리에서 이 진흥이라는 곳으로 갈 때 황초령고개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황철영 고개를 향해서 철수하는 장면이고요. 바로 여기가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벽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발전소였어요, 발전소. 그런데 이 길은 넓은 길도 아니고 겨우 트럭 한 대 뭐 전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뒤로 퇴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황초령 고개에 있는 이 발전소 앞 다리를 중공군이 끊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을 시키려고 이것들을 끊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건너가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비행기 같은 걸로 부표라는 거, 그러니까 임시 다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안착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건너가든지 그런 거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다리를 건설하기에는 장비도 없죠. 시간도 뭐 되는 게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부표를 떨어뜨려 가지고 부교를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딱 안착을 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해발 1000미터에서 2000미터 사이에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역인데다가 개마고원의 추위를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북 출신이니까 개마고원의 추위는 이 세상 그 어떤 추위보다도 춥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바람이 너무 불고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비행기에서 뭘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미 1사단이 해병 1사단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면 문제는 중공군은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10군단의 그 목숨도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나고 대한민국은 망하는 사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 때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못할 경우 한국 요인들을 이제 그 뽑아 가지고 괌이나 하와이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서사모아 제도 같은 데로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뉴코리아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계획까지 다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상태가 된 상황인 거예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그 건물 위쪽에 보시면 김일성 장군 만세 뭐 그렇게 써 놓은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여기 사실 그렇게 넓어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그런 곳인데도 이 다리 하나가 끊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수천 명과 차량 만 천 아니 1,400 대, 전차도 40여 대가 지금 발을 묶이고 뭐 크레인 같은 것도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KT 국방 TV에서 한번 이렇게 이분들을 인터뷰하셨는데, 에드워드 로운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공병 여단장이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빠져나갈 방법은 교량을 건설하는 거, 부교를 공중에서 이제 투하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리차드 캐리라는 예비역 중장이신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안 좋은 날씨였고 구름은 지면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안개가 너무 짙어 가지고 뭐 그런 날처럼, 그러니까 구름이 벌써 내 발밑까지 내려와 있을 정도니까 날씨는 얼어붙고 눈까지 내려서 시야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살아날 열쇠 같은 것은 부교를 투하하는 것밖에는 어 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교를 토하기로 한 그날 밤 고토리 상공이 활짝 열리고 아주 밝고 잘 보이는 별 하나가 뜬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별이 떴다는 건 날이 갰다는 거예요. 눈보라가 멈췄다는 거고 그 구름이 걷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수송기가 와 가지고 저쪽 이 서클 안에 이제 보이시죠? 그 주황색 서클을 보시면 그 비행기가 와서 부교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했다고 해요. 한 세 번째 만에 그 부교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떨어져서 바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증언에 보니까 이제 책 같은 데 증언에 보니까 먼저 크레인이 그 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교가 우지끈하고 이제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양쪽 그 포크레인이 다른 철자 제자들을 다 끌어와서 그 위를 견고하게 이제 쌓아 놓고 많은 이제 공병들이 와서 나머지 이렇게 철저하게 묶는 작업을 한 후에 크레인이나 무거운 전차들부터 먼저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지나갔다고 증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건너오고 있는 장면들.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는 그 하와이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기지가 있는 그 기지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사령부 교회예요. 근데 그 천장에 보면, 천장 그 지붕 꼭대기 쪽에 보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돼 있는데 가운데 보면 별 모양이 있고 GT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에요. 이걸 고토리의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토리의 별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신워라고 이제 초신 배틀이라고 장진호 전투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초신이라고 부르냐면 일본식 표기를 그때 그대로 이제 받아다 그 사람들이 썼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장진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예전에는 그 전쟁 자체를 초신 배틀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장진호 전투에 그 상징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토리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여태까지 기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그 어린 자녀들에게도 고토리의 별이 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이 고토리의 별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는, 어른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 버지니아 퀀티코에 있는 미 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예요. 이거를 다시 이제 어 리 그 뭐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다시 꾸미는데 한국 작가가 이 부분들을 이제 주관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의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 지금의 여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 첫 미국 방문을 순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 고토리의 별을 언제 알았냐면 재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때 되게 민망하고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놀라운 전투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념하라고 항상 돌을 세워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때 "그것이 어떤 전쟁이었어?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이었어."를 이제 깨닫게 해 주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추모공원이에요. 이게 워싱턴에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땅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워싱턴에 부지도 넓게, 뭐 저도 이제 꼭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본 곳이에요 제가. 거기에 가면 이렇게 조형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마치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겨울이 되면 마치 실제 장진호 전투 현장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장진호 전투에 그러니까 참여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생존자들이 몇 분 안 남아 계시다고 하는데, 이 생존자들에 대한 그 존경이 엄청나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피 전문점 같은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서로 그 군인의 커피값을 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지켜 주잖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존경을 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점점점 군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도 사라지고 있고, 그 군인들의 그런 규율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지금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리차드 캐리 이제 예비역 중장께서 너무 그때가 추웠고 너무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발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중공군 포로들 대다수가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는, 얼어서 다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본인의 발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본인의 발도 4 번이나 이 동상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에 의하면 7천 명이 넘는 그 미군들이 이 동상 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그 부상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보시면 이 발들, 여기 그 발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발인데요. 여기 바지 끝에 다 얼음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중공군들의 아마 발인 것 같고요. 미군들도 거의 뭐 다르지 않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만큼 춥고 험한 날씨였다는 거죠. 이제 그 하갈, 우리 그 황초령 고개를 빠져나왔을 때 메가도 장군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다 흥남으로 집결해서 흥남에서 배를 타고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한한 거였어요. 일반인들의 한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배를 타고 마산이나 울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부산으로 철수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황초령 고개를 뚫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열심히 이들이 이제 전투를 해 가면서 내려오면서 드디어 12월 11 일부터 흥남 항구에 도착해서 모두 12월 19 일까지 이제 대부분의 미군과 이제 한국 육군 1사단이 이제 그 안으로 다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들. 자, 이제 이래서 그 미군들, 유엔군들, 국군들이 이 배를 타고 이제 탔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그 고생을 하다가 이 작은 배로라도 타고 나니까 "천국 같다."라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저희가 다 알 것 같죠. 12월 23 일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피난민들을 태우고 이제 흥남항구로 철수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정말로 치열하게 이곳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1950년 12월 22 일에 국군과 유엔군 또 이 모두 이제 흥남부두로 이제 집결을 해서 이제 모인 상태가 되었고요. 병력으로 하면 10만 5천여 명이 지금 이 흥남부두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량도 뭐 1만 7천여 대가 넘는 차량이었고요. 3만 5천 톤의 군수 물자와 탱크가 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옮겨갈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10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도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10만이 아니라 사실은 10만 플러스 10만, 그러니까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이제 흥남항구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피난민만 20여 명이 지금 흥남항구로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 피난민이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 함흥에서 있었던 학살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오는 여러 사람 김백일 장군이라든지 또 현봉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차를 타고 함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빨리 기차를 타십시오. 기차를 타고 흥남부두로 빨리 모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배가 있다."고 밤새도록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피난민들을 태울 배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 보시면 막 배를 기어 올라가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건 군인들이 지금 기어 올라가는 건데 민간인들이 기어 올라가는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 국제시장에서 보면 살고 싶어서 배 위로 막 이제 기어 올라가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도 피난민들이 줄을 서서 저 배를 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남부두까지 나왔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군의 보복 학살이 엄청났다는 걸 본 거예요. 특별히 그 함흥에서 있었던 함흥 학살을 목격하니까 우리는 여기 남아 있으면 이제 죽는다는 절박감이 있었고 이제 그 전날 그 김백일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빨리 기차를 타고 함흥으로 오라는 그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곳으로 이제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10군단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인은 "배 태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더군다나 군수 물자를 나르려고 온 저 배들 그리고 군인들을 빨리 후방으로 보내야 군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해서 다음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민간인들을 태운다는 게 이 전쟁 상황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이 알몬드 장군을 막 되게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현봉학 선생님은 그 연세의전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의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군 고문단의 이제 통역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 현봉학 선생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도 여전도 협회 이제 전국 여전도 협회 회장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이제 집안에서 자라나셨던 거예요.
이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 내 고향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로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살려 달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국군과 유엔군을 도와서 공산군에게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그 마음을 알몬드 장군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백일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국군 1 군단장이셨던 이 김백일 장군님도 만일 피난물을 못 태운다면 국군은 피난민과 함께 걸어서 38선을 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 38선 그 앞쪽에 중공군들과 인민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이 피난민을 안 태우면 우리 1 군단은 다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아주 가까운 곳에 거제도에 바로 이 김백일 장군 동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참 전에 이 김백일 장군 동상에다가 뭐 이렇게 철망 같은 걸 뒤집어 씌우고 검정색 천 같은 걸로 둘러 씌우고 뭐 이제 그랬던 것들이 있었어요. 김백일 장 왜 그랬었냐면 이 김백일 장군을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올린 동기가 뭐냐면 이분이 어 간도 특설대라는 데에 들어갔었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도 참변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도 참변, 간도 학살, 우리 지난번에 그거 들으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것 뭐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을 학살한 그런 흉악범이라고 김백일 장군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김백일 장군이 그 간도 특설대라는 데 들어가 있을 때는 몇 년도였냐면 1938년 이후였어요. 1938년 이후였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는 이미 독립군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그 자유시 참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렇게 무장한 독립군단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간도 특설대가 싸웠던 대상은 누구였냐면 팔로군이라고 불리우는 그 팔로군들과 중국 공산당 또 마적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일본의 군대에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했던 일이 독립군을 학살하고 독립군을 죽이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그 시위에 참석해서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없애자고 말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1인 시위를 했던 대상들은 뭐냐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다 좌파의 그 단체들이었어요. 저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 물론 어 일본의 군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김백일 장군은 지금 이 흥남철수에도 목숨을 걸고 일사단 모든 군사들이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살려야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리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지금 김백일 장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일본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본 얘기만 나오면 한마음이 돼서 똘똘 뭉치지만 공산주의와 싸운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형편없이 폄하해 버리는 그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가르쳐 주면서 저도 그러니까 이 김백일 장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지금의 싸움은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 공산주의와 철저하게 싸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김백일 장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악천후 속에서 다시 이제 군을 지휘하러 그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경기도 양평 근처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다음에 바로 51 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아마 포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봉학 선생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봉학 선생님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알몬드 장군을 설득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알몬드 장군을 설득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군사 물자를 잘 배치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태워 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에드워드 포니 대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포니 대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알몬드 장군이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이제 군사를 싣고 물자를 싣고 나머지 부분들에 이제 태울 수 있으면 태워라라고 이제 된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천 상륙 작전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설계하셨고, 또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여기에도 보시지만 미 10군단 탑재 참모였어요. 뭐 저는 군대에서 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탑재라는 것만 봐도 이 물자를 배치하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물건들을 잘 배치하는 거, 또 물건들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말 때문에 이제 알몬드 장군도 "그렇게 해라. 이제 민간인들 태워라."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니 대령의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포항 해병대 서문에서 사단본부 내거리까지 중앙을 관통하는 그 도로가 바로 포니로로 명명이 됐다고 해요. 가 보신 분들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마음이 참 뭉클해지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기념을 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이 포니 대령의 그러니까 손자도 이제 이 포니 대령에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한국에 와서 2년 넘게 있으면서 이제 글을 썼고, 그 손자는 한국에서 9년 넘게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9년 넘게 이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싸우신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음. 그렇게 돼서 이제 알몬드 장군께서 피난민을 태우라는 이제 사인이 떨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메레디스 빅토리오라는 배는 화물선이에요.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배는 7,600 톤이나 되고, 또 정원이 60명, 7,600 톤의 물자를 실을 수 있고, 정원이 60명이 되고, 승조원을 제외하고는 13명의 민간인밖에 태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태우기는 됐는데 뭐가 안 맞잖아요. 13명밖에 태우고 갈 거면 뭘 어떻게 태우겠냐고요. 인제 그때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알몬드 장군도 여기 배 선장이었던 라로 선장님이라는 분도 결단을 내려요. 배에 실린 모든 무기와 물자를 다 버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을 태우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나 물자 25만 톤을 버린다는 거, 여기에 뭐 기름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화약이나 탄약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싸울 무기를 버린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배에 실릴 물자들이었어요. 여러 배에 나뉘어서 실릴 물자들을 싣지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버려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가 출항하면서 이 모든 것은 적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폭파시켜 버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함흥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목선들을 타고 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실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이 배에 탑승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60명 정원이 되는 배에 230 배가 넘는 모두
14,000명이 승선을 했으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배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레디스 빅토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네스북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1950년 12월 흥남철수 작전 당시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출한 미국 화물선으로 이 메르디스호가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기록한, 그러니까 구출한 세계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등록인의 이름이 등록 일자도 2004년이에요. 그렇게 빨리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등록도 누가 했냐면 한국 사람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안재철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배를, 빅토리호라는 배를 기네스북에 등재하게 됐는가라는 사연이 있어요. 조금 아까 보셨던 라로 선장이라는 분은 이 배에서 내리고 나서 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천주교의 수사가 되죠. 이 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수사가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 성당 같은 데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는데 어 그러다가 이 안재철이라는 분의 부인이 되게 열심히 이제 천주교를 이제 믿으셨던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그 수도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함께 그 추모식에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유 나 가기 싫다." 계속 그러다가 부인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이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사진들 같은 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추도사 같은 거를 막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 사람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 온 배의 선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어? 내 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이었잖아.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나는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뭔지도 모르는데? 흥남 철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흥남 철수에 관한 자료들을 미국 안에서 다 모아서 4권의 사진집으로 그 책도 얼마 전에 이렇게 내셨는데 그분이 "이런 배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 그래서 이 배를 기네스북에 등재도 이분이 했고 이 일을 알리는 데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대해서 군인들 외에 전쟁사 외에서 알게 된 건 2004년 이후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이제 배가 이제 출항하는 장면인데요. 모두 16 시간이나 탑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23 일에 이제 드디어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루가 꼬박 걸려서 이제 그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태워서 23일 아침에 모두 탑승을 하고 흥남항구에서 이제 출항을 해서 거제도까지 가는데 저 뒤에 이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아까 내려놨던 그 군수 물자들을 다 폭파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두 14,000명이 이 배에 승선을 했어요. 그리고 약 3 일, 그러니까 날수로 3 일이라는 시간들을 항해를 해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이 배가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4,000명이 이제 승선을 했는데 내릴 때 그 누구도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몇 명이 내렸냐? 14,005 명이 내리게 된 거예요. 왜 5 명이 내리게 됐는지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리라 믿어요. 이유는 그 안에서 아기가 5 명이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을 붙여 줬어요. 김치 1, 2, 3,
슈퍼 파이브라고 해 가지고. 근데 지금 그 김치 파이브가 이 장승포에 살고 계세요. 이 거제도에 살고 계세요. 거기에서 이경필이라는 장로님이신데 그 뭐라 동물병원 수의사로 동물병원을 하시면서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모아서 이 장진호 전투를 알리는 그런 기념사회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사회회에서도 이 그 이경필 선생님하고 많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만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알리는 일에 정말로 힘을 쓰고 계시고 이 메리디스 빅토리오 랑 비슷한 그 레인 빅토리오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라도 이제 우리가 그 배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전시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을 살린 14,005명의 생명을 살린 이 놀라운 배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던 이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시는 분의 부모님도 이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 메르디스 빅토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배들도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는 일에 그것이 그냥 어선이건 무슨 군인 수송선이건 할 거 없이 모든 배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손원일 제독 이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민간 선박이든 뭐든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은 다 동원해서 흥남으로 보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내도록 하라.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모두 193척의 선박이 동원되고 10만 여 명을 구출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이 흥남 항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지금 이 흥남 항구에 20만이라는 피난민이 모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0만은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를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탈 수 없었던 사람, 뭐 어떤 사람들은 육로로 어떻게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하기도 하는데 증언에 따르면 어떤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 어떤 사람이 나도 저 배에 너무 타고 싶다고 아이와 엄마가 그 발에 동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그 아이와 엄마에게 내어주고 본인이 나는 잠깐 어디에 들릴 때가 있어서 어, 내가 나중에 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뒤로는 그분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전해오죠. 어, 우리 안에도 이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구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철수작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흥남철수만 생각하는데 그 흥남철수뿐만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철수작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해안 철수작전 몇 가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진남포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여러분 빨간 표시로 지금 보이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 38선 위쪽에 있는 그 진남포라는 곳에서 이제 철수작전을 하는 건데, 1950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약 5만 명의 피난민들이 이제 육로로 도저히 38선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바다 쪽으로 다 이렇게 갈라져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남포로 5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3만 명을 이 배에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철수를 시키는 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2만은 걸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희생이 됐을 거예요. 12월 5일 오후에 3천 명가량의 그 주민들이 더 몰려왔는데 그러니까 미군 선박, 우리나라 다른 여타 기타의 선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못하면 오늘은 요만큼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내려놓고 또 데리러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진남포에서도
철수 작전이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장현, 송화, 운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파란 부분으로 표시되는 저 부분이 그러니까 장현, 송화, 운율이라는 그 해안선을 끼고 사람들이 다 그 이제 해안선으로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려드니까 그 1월 7일부터 1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참 거의 약 20일이 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모여 있으면 그쪽에 가서 함정을 가지고 가서 태우고 오고 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1월 12일에도 덕동 원래도에서 그러니까 500명을 구출해 오고 또 13일에도 뭐 배 2척을 이용해서 뭐 또 배 10척을 이용해서 최대한 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싣고 계속해서 남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은율, 송화, 장현 요 부분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지도의 그 앞쪽 부분 38선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보시면 옹진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 옹진반도. 요 밑이 바로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손만 뻗으면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음 드디어 그 구원의 손길을 받고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서해 철수 작전을 통해서 모두 62,000 명이 넘는 그 인명들이 구출을 받게 됐고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산이라는 곳에서도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어요. 저 뒤에 보시면 꼭 메레디스 빅토리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네인 빅토리오예요. 이 배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배가 원산에서 민간인 7,000여 명을 이제 싣고 탈출을 하게 된 이제 그 배가 바로 네인 빅토리오라고 합니다. 이 배가 지금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로 지금 가져오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집계를 이렇게 해 보니까 미군이 약 4,500여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다친 사람이 표현된 게 아니라 전사자 그리고 당장 죽음을 확인한 사람과 어 또는 그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고요. 중공군은 약 3만여 명이 이제 죽었다고 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함흥의 임시 사단 묘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기 전에 미군들이 배를 타기 전에 자신들의 동료들을 함흥의 이제 임시 묘지에다가 묻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올리버 스미스 소장과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추모하면서 그들을 기리고 배를 탔다고 합니다. 자, 미군 7,000여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건 부상자와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7,000여 명 중에는 뭐 미군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었던 카투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카투사가 그때부터 이미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투사 청년들이 875명이 다 이 전쟁을 위해서 희생이 됐고 또 그런 희생 덕분에 아까 그 흥남 항구에서 보셨던 98,000 명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 장진호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대한민국을 살려낸 이 15일간의 장진호 전투는 12,000 명의 미군과 12만의 중공군, 약 10배나 되는 그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공군을 이제 무찌르면서 사실은 중공군은 부산까지 이제 밀고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를 완전히 적화하려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되게 된 거죠. 바로 이 미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것들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그런 문구가 있죠. 백선엽 장군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풀 한 포기, 땅 한 평도 거저 얻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얻어진 거고, 비단 우리나라 자국민들만의 그런 희생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의 젊은이들, 모두 16 개국의 젊은 병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이게 국립현충원의 사진을 이제 찍어 온 건데요. 여기에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이 자유를 지키려고 끝까지 싸웠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사진도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눈 속에 파묻혀서 이제 그 손발이 묶인 채로 이제 죽어 있는 시신의 모습이거든요. 유엔군의 모습이죠. 그리고 동료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이상한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역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것은 이념 전쟁이었다는 거, 사상 전쟁이었다는 걸 자꾸자꾸 희석시켜서 그냥 우리끼리 작은 충돌처럼 이야기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는 마르크스가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의 바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마치 이 6.25 전쟁이 정말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들도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우는 북한의 역사?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과서 안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계관 자체,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양민학살의 시각들이 다 공산주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시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시각으로 공산주의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돼서 공산주의의 시각으로 전쟁을 관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시각으로 양민학살을 봐요. 공산주의 시각으로 양민학살을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양민학살은 공산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양민학살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서 그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 당시의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고,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행복했을 거야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괴로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대안학교 보내면 되겠지? 여러분, 대안학교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유명한 대안학교들 도서관에도, 지금 도서관에도 가보면 거기에 뭐 전태일 평전, 그런 것들이 몇 권씩 있고, 그 김구 선생님에 관한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책들이 질비하게 우수 도서 목록으로 꽂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시는 목적,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건 여러분들이 지식을 축적하려고 배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어린 세대들을 깨우려고 이것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여기서 듣는 거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좋은 책들을 많이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책이에요. 어 나남이라는 곳에서 펴냈고요. 어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처럼 이 책이 마치 쓰여져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책이 있는 걸 모르다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어느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걸 제가 듣고 이제 그다음에 이 책을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잊지 말아야 될 그때 그 역사라는 책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게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자꾸 보시면서 이 안에 보시면 그 뒤에 그 각주들과 참고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 문헌들을 또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희생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건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없이는 자유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유를 지켜주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유를 지켜야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 희생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 희생을 해 줬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거든요.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네게 되지 않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름에도 이번 여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서울시청 앞에서 이 퀴어 축제 같은 걸 하면 저희도 그 반대 집회에 항상 나가거든요. 그 작년은 그냥 지나고 그 재작년까지도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다 데리고 이제 거기를 나가면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자유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리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덥지만 그 아스팔트 위에 나가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안에도 우리 자녀들을 뭐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이렇게 다 듣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잘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